안녕하세요. 채부심 구독자 여러분, 최상욱입니다. 채부심의 부동산 주요 뉴스 주간 스트리밍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스트리밍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일주일 동안 나왔던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을 제가 다 모아놨는데, 주요 뉴스들을 쭉 읽고 또 그 뉴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내용을 좀 담아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는 지금 촬영 날짜도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낮에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7시에 스트리밍을 곧바로 올려서 저는 채팅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찍고 당일날 스트리밍을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작업을 하는 거긴 한데, 저도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애들이랑 좀 놀아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양해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한 주간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고 굉장히 서비스 초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전체 모든 채널에서 인기 기준으로 제 채널이 2등이었고요. 그리고 86번가 채널이 1등 했습니다. 여기 정광호 대표가 하는 채널이고, 정광호 대표 퇴직하고 나서 그 다음에 2020년 초반에 처음으로 제가 유튜브 할 때 좀 불렀고, 지금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 마켓을 보는 뷰가 굉장히 인사이트가 넘치는 사람이고, 현직 펀드 매니저 시절일 때도 정말 주식을 잘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나와서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직 펀드 매니저, 전직 애널리스트 이거 뭐 하여튼 요즘은 어쨌든 전직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최상욱의 아파트 가치가격 연구소란 이름으로 주 5회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는 요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그 금리 동결, 그리고 30대가 주도하는 주택시장, 압구정 재건축 사업의 진실 공방,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고요. 그래서 13일 발표했고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창용 총재가 굉장히 금통위 하고 나서 Q&A 시간에 기자들과 여러 가지 질답을 주고받는데, 이번에 거의 첫 번째 질답이 모 언론사에서 그 노무라를 인용을 하면서, 노무라 했던 것 같은데요. 노무라를 인용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소위 마이너스 퍼센티지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하니까 이창용 총재가 특정 인베스트먼트 뱅크, 특정 투자은행의 의견을 받거나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진 않을 건데, 근데 뭐 노무라가 틀린다면 노무라는 그거 뭐 장사가 좀 잘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질문은 역시나 아파트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가계부채가 GDP 대비 굉장히 거시적인 안전성을 훼손하는 수준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실제로 한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한은이 동결한 거는 부동산 시장 유동성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여러 새마을금고 사태라던가 금융권이랑 건설업계의 PF 리스크가 대두되고 있다 보니까 금리를 조금 신중하게 조절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금리 인상은 사실 여러 가지로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정부와의 공조와 행하는 거다, 이렇게 했고요. 우리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조정하려고 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크게 생길 수 있다. 최근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역전세난,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자금 흐름에 물꼬를 트는 일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것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나가는 거시적 대응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하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금 제가 매주 F4, 꽃보다 남자 F4, 기획재정위,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정책회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금융시장에 따라서 미시적 대응, 그러니까 개별 프로그램들을 써가지고 특정 상품을 대응하는 걸 미시적 대응이라고 하고요. 이건 필요한 상황이지만 거시적으로는 가계부채의 GDP 비율이 106%에서 103%로 떨어졌는데, 이게 더 커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이랑 하는 공감대가 크게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미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큰 틀은 범정부 회의체, 요 F4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가계부채라는 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시적인 측면이냐, 미시적인 측면이냐,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이냐, 좀 단기적인 측면이냐, 그리고 일반 우리 GDP, 국민경제하고 그 다음에 자산시장, 이거는 플로우 마켓이냐, 스탁 마켓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요. 이걸 가지고 조금 구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뭔 얘기냐, 거시적으로는 GDP 대비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면 안 되지만은, 미시적으로는 이걸 안 했을 때 국민 경제에 영향을 주니까
미시 상품은 대응을 하겠다. 약간 이런 거고요. 다만 미시 상품으로 인해서 국민 경제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자산시장의 압력으로 인해서 가계 대출이 늘어나서 이게 다시 거시적인 부분에 부담을 주게 되면은 그때는 가계 대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다시 시작을 하겠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시미시 그다음에 경제랑 자산시장 이렇게 나눠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세밀한 그런 정책이랑 거시적인 스탠스를 가져갈 거를 내비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진짜 굉장한 그런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외환이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다 보니까 볼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좀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금리 인하 논의할 거고요. 오히려 지금은 3.75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열어둬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버냉키 시절에 연준에서 소위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면서 시장에서 뭔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한은에서도 뭔가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인지 아니면은 소위 금통위원들의 의지인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지금 금통위 통방문에도 이런 게 나왔습니다. 다음 금통위원 때 어떤 식으로까지 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3개월 포워드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3개월 포워드에서 3.75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딱 노트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이랑 조금 소통을 좀 더 많이 하려는 그런 한은의 스탠스가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비자 물가 2.7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이랑 미국의 금리 차가 벌어지면은 많이 나올 만한 환경이 그냥 한국에서 돈 빠져서 외국으로 간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질문은 올해 내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건 없었고요. 다만 이게 이런 겁니다. 미국에 있는 그런 펀드 매니저라든가 채권 매니저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미 금리 차가 몇 퍼센트가 되면은 너네가 돈을 뺄 생각이야? 이런 질문을 하면은 막 2%, 2.5%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국 금리 몰라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냥 미국 금리만 볼 뿐이야. 그래서 미국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으로 높다면은 그러면 미국에 있으면 되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금리가 중요한 거지 한국 금리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면은 약간 뭐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한데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지금 조금 더 낮지 않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금리가 굉장히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한국이랑 미국 금리 역전 기간에 이 파란 선이 미국 선이고 그리고 빨간 선이 한국 선인데요. 이런 금리 역전 기간에 자본 유출이 없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보시면 여기 2008년부터 그러니까 2009년부터 거의 2010 여기 16년인데 정확히는 요 기간 동안 제로화 금리가 있었거든요. 제로화 금리가 있었고 이때 QE2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QE3까지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하여튼 이렇게 엄청나게 낮은 금리로 인해서 자산시장 유동성이 발전했고 자산 가격이 굉장히 급상승을 했고 이런 게 적체되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실물 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은에서는 내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환율이라는 게 외환의 흐름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금리 따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은에서는 단기적인 외환이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죠. 우리가 달러 환산으로 국민 경제 수준이 10등 하다가 13등으로 밀렸는데 그거는 에너지 수입국이고 에너지 수출국인 뭐 여러 멕시코 같은 이런 나라들이 수출 국가들이 순위가 올라가서 우리가 순위가 밀린 건 맞는데 그건 그냥 환율에 따라서 에너지 가격에 따라서 템퍼러리하게 나온 것이고 한은 총재는 계속해서 뭘 걱정하냐? 지난번 금통위 때 말했던 노인 빈곤 문제, 그다음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한국의 구조적인 상승률이 낮아지는 거 이거를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계부채는 103%에서 80% 수준까지 감축해야 된다 이게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은 레포트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은은 기본적으로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3%도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은 가계부채를
월에 한 4조 원대로 그냥 잘 묶을 수만 있다면 1년에 50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2200조 원의 그 가계부채 기준으로 50조가 안 된다는 거는 약 4% 정도 되는 건데, 명목 4% 정도, 2% 정도 대출 증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명목으로 2% 정도는, 우리가 명목 GDP는 그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월에 4조씩 빌리는 그런 잔잔한 마켓에서는 우리 소득이 GDP가 올라가는 그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가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103에서 101로 99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월간 가계대출에 대한 그 상한액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조 원대 정도로 잡아두고 있지 않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6월 달 가계대출이 5.9조 원 찍힌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을 나타냈거든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한 달 동안에 특히 주담대, 이게 주담대랑 비주담대 더해서 그 금액인데, 주담대만 거의 7조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정책모기지랑 그냥 순수 주담대를 합치면 7.4조 원 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을 보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주택시장이 조금 더 과열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귀추를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한은이 생각하는 가계부채는 전체로 월 4조 원대 정도라고 봐도 제가 생각할 때 무방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멘션들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대출 증가세는 주택시장을 그렇게 강세로 밀어올리긴 어렵거든요. 그러나 다만 지금은 이렇게 증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 뭔가 강세적인 분위기가 나는 이유는 4월에 2.8조, 5월에 4.2조, 그리고 6월에는 7.4조 원대로 2.8, 4.2, 7.8 이렇게 팍 증가해 버렸으니까 주택가격, 주택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주입이 되는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강세장 분위기가 나는 것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특례론이 여기서 이 7.4조에서 특례론이 2.8조잖아요. 월에 3조씩 특례론이 계속 깔고 있다 보니까 이 특례론이 없어졌을 때의 주택 그 대출 증가가 소실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내년에 수요 위축 이런 거를 만들어낼 그런 요인이니까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강세장 분위기가 지금 몽실몽실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특례론이 소진이 되면은 뭐 또 쓸까봐, 아니면 총선 전에 또 굉장히 부양책이 나올까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 수준이 너무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 소득 대비 너무 높고, 소득 대비 높다 보니까 소득으로 대출 증가를 할 수가 없어서 DSR을 적용받지 않은 여러 대출 미시적인 상품들을 만들었고, 그 미시적인 상품 중에서 규모가 정말 큰 게 특례보금자리론이고, 이거는 미시지만은 40조 원 넘는 예산이니까 엄청난 규모의 그 개별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올해 7월 말부터 나올 게 특례 역전세론, 이거는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열려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규모가 얼마인지 발표해 줬으면 좋겠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특례 역전세론 규모가 아직 안 나왔고 체감상 20조 원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미시적 상품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올해도 증가를 했고, 올해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GDP 대비 103%라는 굉장히 높은 퍼센티지를 여전히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이런 특례론이 소진됐을 때 수요 위축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리가 다시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 기준금리는 어차피 3.5, 그리고 기준금리를 3.75까지 조금 열어놨잖아요. 그리고 시장금리도 2분기 때는 정부가 굉장히 위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은행을 통해 가지고 금리 인상을 하지 말라는 그런 좀 마사지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에서 슬금슬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일 기준으로, 지난주 기준으로 KB, 신한, 하나, 우리 4대 금융지주 주담대 변동금리를 보면은 최저 연 4.21%인데 이거는 3.91 대비 0.3%, 그러니까 이건 무려 30bp가 올라간 겁니다.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담대 금리 3%대로 마케팅했던 게 카뱅이었는데, 카뱅도 금리 하단이 4%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3.69, 보시면 K뱅크도 3.69, 4.04, 4.17 바닥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시중은행도 3.63, 5월달 기준으로 굉장히 낮은 금리였는데 4.04, 4.06으로 올라갔고요.
카뱅도 3.5대, 3.84, 4.03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아마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특례론이 소진되면서 그 뭐라 그럴까 이제는 좀 높은 금리를 받아도 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근본적으로 조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4%대 금리라 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은 마이너스가 안 나려면은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를 좀 더 높여야 돼요. 그리고 대출 금리가 높아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회수율인데 회수율이 안 좋을수록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남한테 받아야 되니까 그 제대로 내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금 시중 이 바닥금리 수준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30대가 주택시장의 주류 세대이고요. 주담대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 거래가 활발하게 느껴지는 것은 30대 청년층의 매수세가 매우 두드러진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은 1월에서 5월 전국 아파트 거래 신고가 16만 3,800건이고 이 가운데 30대 비중이 4만 건으로 26.6% 굉장히 높은 층에 속합니다. 20대 이하까지 섞으면은 이게 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5만 5천에서 요걸 섞으면 14,030%대로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사실 상당히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개별건 기준으로는 2019년 집계 시작 단일에 역대 가장 많은 그런 매입 건수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30대가 주택시장의 그 메이저예요. 이거는 그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수년간 부동산이 급등하는 거를 바라봤는데 이제 30대들이 현재 뭔가 사회생활을 하는 그 세대가 됐기 때문에 21년 대비 가격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들에게 굉장히 좋았던 게 특례론. 이게 특례론이 나왔었잖아요. 9억 이하 주택까지는 전부 살 수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 RA들도 저한테 배웠던 그런 친구들도 특례론을 써가지고 낙폭과대 주택을 이번에 2월쯤에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적극적으로 30대들이 지금 기존 주택을 취득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뭐 분양은 마찬가지고 이렇게 30대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제도 관련해서는 뭐 나중에 또 분석왕을 통해서도 다룰 예정인데요. 어쨌든 기존 주택 가격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청약에서 그 청년들이 좀 더 유입이 될 만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청약제도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고 바뀌는 부분에는 저도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 85제곱미터 이하에서 가점제 100%를 추첨을 더 높여야 된다고 그 개정하자고 했던 게 저여가지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년층이 여기 관여할 수 있게 됐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청약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존 주택이랑 잘 비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주택 입주율은 지금 하락세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최근 입주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66.7%에서 63.6%로 입주가 좀 덜 되고 있는데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86에서 84로 좀 내려왔거든요. 근데 입주가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종전 집이 안 팔려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집을 팔아서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팔리다 보니까 이걸 팔아서 들어갈 때 못 팔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잔금 대출이 안 돼서 이건 DSR 걸려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전 집이 안 팔리고 잔금 대출이 안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입주가 안 된다. 그리고 세입자 미확보는 전세 끼고 입주하겠다는 건데 역전세 환경이다 보니까 이것도 여기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다 현금 흐름 문제인데요. 주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자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타이밍보다는 내가 현금 흐름이 어떻게 막혔을 때 이럴 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입주 관련해서도 그런 현금 흐름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금 흐름 얘기를 하면은 한마디만 더 하면은요. 지금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높은 금리로 그 대출을 롤오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환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때 굉장히 높은 금리로 대환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 현금 흐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똑같은데요. 21년 초만 하더라도 우리 금리가 되게 낮았잖아요. 낮았는데 현재는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대출이든지 간에 대환을 할 때는 현금으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못 갚으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높은 금리로 대환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디블로우 맞듯이 잔펀치를 계속 맞게 돼요. 높은 이자로 인해서 월 소득이 원리금 상환이 늘어나다 보니까 바디블로우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디블로 한두 대 맞았다고 쓰러지는 건 아니죠. 근데 언제 쓰러지냐? 체력이 다 떨어지면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약적인 수준의 높은 금리는 어느 순간 경제 주체를 쓰러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금리 수준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경제에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닐 거고요. 그리고 많은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도 좋은 스토리가 나올 만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난 상반기 한 2, 3, 4월, 5월, 6월 뭐 분위기가 좋았다 인정하는데 그치만 이게 계속되고 몇 년간 계속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회의적이고 왜냐하면 현재 이미 우리나라도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고 이런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서는 뭘 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제로화 금리 시대에 가 있어가지고 뭔가 금리를 낮춰주지 않을까? 좀만 더 버티면, 좀만 더 존버하면 6개월만 더 존버하거나 1년만 더 존버하면은 다시 제로화 금리라는 되게 달콤한 그런 시대가 와가지고 자산 가격 펌핑되고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지금 바디블로 맞으면서도 버티고 있는 건데 그 제로화 금리가 만약에 오는 시점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안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지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떤 거냐면은 총선 전에 부양책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그때는 부양책을 많이 낼 것이다. 이렇게 온통 그 지금의 고통이 비정상이고 제로금리가 정상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냥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나오는 분위기는 뭐냐면은 2008년에서 2021년에 있었던 제로화 금리가 오히려 비정상이고 지금이 정상에 가깝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는 비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 폐업 가장 많아졌고요. 당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가 없어서 건설사가 망한다는 게 있는데 전기가 없어서 정확히는 시행사가 망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수도권에 이번에 모 시행사가 그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다 받아놨는데 근데 전기가 없어가지고 인허가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전기가 없어가지고 건축물 짓겠다는 부분이 인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력 소비 규모가 되게 큰 데이터 센터가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에 다 밀집돼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 또 IT 산업도 판교 라인에 쫙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랑 이런 게 다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전력 공급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아야 되다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나 다른 사업용 건물에 그 전기들을 못 보내고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또 건설분이 불다 보니까 그 전력은 순차적으로 확보되는데 건설은 단기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전기를 인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PF 사업이 와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은 전기 사용권을 받은 다음에 알바가 버려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고 전기를 할당받기로 한 상태에서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 다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딱지죠. 이게 나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전기 쓰겠다 이렇게 알바가 온 다음에 인허가 받고 그 다음에 다른 더 긴급한 프로젝트한테 딱지처럼 마치 권리처럼 판다는 게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일단 허위로 신고하고 전기 신청해서 전력 공급 허가 받은 다음에 전기가 절실히 필요한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한테 이 프리미엄 붙인 가격으로 매각한다. 와, 이게 진짜 돈과 같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를 못 잡아낸다면 진짜 우리나라 정말 후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수도권 지역은 전력 자금률도 낮죠. 발전소가 적기 때문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발전소가 아예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다 외부에게 위탁한 약간 애플 같은 존재인데 서울의 도시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가지고 전부 경기도나 지방에서 서울을 서포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기도도 61% 되는데 여긴 전기가 아예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 서울 수도권 지역의 전력 자금률이 너무 낮고 지방에서 받아야 되는데 만성적으로 부족한데 IT 인프라는 전부 다 수도권이 짓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전기 때문에 PF 사업을 못하게 되는 거의 그런 수준까지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건데 제가 나중에 분석왕 때 한번 다뤄볼까 싶고요. 그리고 압구정, 이거 드디어 그 사세, 그들만이 사는 세상에 압구정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압구정은 여기 1구역, 2구역, 여기 신현대, 3구역, 구현대, 또 4구역, 5구역, 6구역, 그 다음에 미성이랑 한양아파트 이렇게 쫙 가 있는데 1, 2, 3, 4, 5, 6구역 중에서 누가 봐도 여기 가운데
꼬다리가 있고 튀어나와 있는 놈이 3구역이니까 3구역이 제일 중요해 보이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고, 사실 여기가 집값이 제일 비싼 지역입니다. 현대가 한강 매립하면서 그 공사비로 압구정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이게 비리 분양을 했거든요, 당시에. 당시 분양할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비리 분양을 했는데, 그 비리 분양을 한 게 요즘으로 치면은 노이즈 마케팅이 돼가지고, 뭐야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뭐 높은 사람들이 비리로 분양을 받을 정도로 여기가 좋단 말이야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청약 대호황이 돼가지고 압구정이 완전 잘 돼버린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재건축을 하고 있죠. 79년, 87년 준공된 4,000세대가 넘어가는 단지인데요. 근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정비사업 설계안을 해야 되는데, 히림이랑 해안이라는 데서 했고요. 그 문제는 해안은 현행 제도상 용적률이 300%니까 300에 했는데, 히림은 360%에 했습니다. 히림이 왜 360%를 했냐면은 국토계획법이 바뀌었고, 국토계획법에 기반한 서울시의 그 지침이 바뀌었고, 맨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재건축이 도시정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 정비기본계획 요것만 바뀌면 360도 되는데, 이게 바뀌고 있다. 이게 지금 연구 용역이고 개정 중에 있다. 그러니까 바뀔 것이다. 그래서 360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300%로 설계하고 한쪽은 360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당연히 360이 훨씬 더 멋진 설계안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문제를 삼았죠. 아직 정비 기본 계획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히림에서 360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고소를 하게 되는데, 그 고발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정비 기본 계획 360이 아니거든요. 근데 히림에서는 열일을 했는지 정비 기획 기본 계획이 바뀐다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근데 결국 마지막으로 15일 날 조합총회가 열렸을 때는 그 히림에서는 죄송합니다 300%로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압구정 조합에서는 히림을 선정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인허가 사업이라는 게 그냥 인허가 권자가 정말 말 그대로 해당 사업을 가부를 그대로 상당히 재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우리가 기속행위랑 재량행위라는 걸 배우잖아요. 기속행위라는 거는 그냥 충족만 시키면 그대로 통과시켜 주는 거고, 재량행위는 재량권자가 재량을 발휘해서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할 수 있는데, 정비사업이 재량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를 인허가권자한테 벌써 이렇게 그 시작부터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는 이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히림에서는 결국 히림이 저는 여기서 굉장히 그 여러 주체들을 좀 기망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이드라인 360이 될 것이다. 아직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저라면은 300으로 하고 360도 만든 다음에 360이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도 할 거다 이러면은 누가 들어도 300이 기본인데 바뀔 것까지 조사하고 360까지 조사할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선정될 수가 있는데, 상대편인 해안에서는 300으로 바꿔왔는데 우리는 짜잔 300이 아니라 360입니다. 왜냐하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렇다면은 이게 진짜 출발선이 같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그 소유주 쪽에서는, 압구정 관련한 조합원들 쪽에서는 히림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뿐더러 뭔가 360이라는 게 경제적 편익도 더 크기 때문에 히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갈 법한 것 같고요. 그리고 프레임도 좋죠. 서울시가 이쪽 대상이고 그 압구정 조합원들은 뭔가 관공서에게 이제 푸시받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니까요. 굉장한 책략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잠실에 있는 그 미성클로버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 정비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노이즈 때문에 사업이 지금 거의 완전 멈춰 있는데, 그런 걸 본다면은 쉽게 가긴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그 기망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청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서면 질의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용적률 최대한도 300% 이하의 120% 이하까지 중첩 적용이 가능한데 압구정 3구역은 지구단위 구역으로 360%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비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정비 기본 계획상에서 이제 그런 게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분석원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 저희 그 네프콘 아파트 가치가격 연구소가 이달 말까지는 월 4,900원을 하고 있는데 8월 1일부터 그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저희 그 네프콘을 사랑해 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요 4,900원 가격으로 연율화를 해서 59,000원의 연간권을 구입하실 수 있도록 그 특전 상품을 이달 말까지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가격 인상이 이미 적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만 오직 저거를 구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8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규 컨텐츠가 올라오고 새로운 컨텐츠가 계속 추가될 거기 때문에 네프콘이 굉장히 알찬 내용으로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좀 낮은 가격에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특가 하시는 구간에 좀 많이 구독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트리밍 끝내겠고요. 스트리밍 중에 제 본체는 집에서 열심히 채팅질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팅하는 저는 미래에 있으니까 미래의 나란놈과 잘 대화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